이 집에 연하라 하는 여인이 있는가?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 이조판서 홍사원 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설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며느리를 넘어뜨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준 시어머니. 판서 대감의 눈에 띄지 말라며 부엌으로 쫓아버린 바로 그 시어머니는 지금 석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 대감이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확히 90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3년 동안 종처럼 부려진 며느리에게 한양 최고의 권세가가 먼저 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집안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설날 며느리에게 90도로 절한 이조판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심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른 지 32해가 되던 해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탕평의 바람이 조정을 휩쓸고 있다 하였으나 한양 서소문 박중인 마을 골목 안쪽까지 그 바람이 닿지는 못했습니다. 기와 지붕마다 소복이 쌓인 눈은 세상의 모든 흠집을 덮어주는 듯 고요하게 빛났고 대문마다 복조리와 새화가 새 희망처럼 걸려 있었지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팽이를 치며 제잘댔고 안악들은 이른 새벽부터 절구를 찌으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렇듯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속사정은 제각각이었지요. 서소문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윤씨 집안의 부엌에는 새벽부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낮은 천장에 맺히고 그 아래서 한 여인이 묵묵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떡을 치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제수를 다듬는 일이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으나 여인의 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혼례를 치른 지 새해가 되어가는 며느리였습니다. 몰락한 사대부 가문의 딸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옥사에 휘말려 가문이 기울면서 어린 나이에 중인 집안으로 시집을 와야 했지요.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 저고리 한 벌 걸치지 못한 수수한 차림이었으나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거두기 어렵게 만드는 단아한 기품이 온몸에서 배어 나왔습니다. 말수가 적어 침묵을 즐기는 여인처럼 보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깊고 맑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 안에 품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연화의 삶이 고단한 것은 가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마님이 그 고단함의 절반은 너끈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이 집안의 살림권을 두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집안으로 들인 날부터 마치 종을 부리듯 연화를 대했지요.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는 것은 연화의 몫이었고 밤이 깊어 온 집안이 잠든 뒤에야 연화는 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팔자 드센 계집이 들어와 집안 복을 먹는다. 최씨 마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으로 몰려 가문이 기운 것이 연화의 탓이라도 된다는 듯 마님은 연화를 볼 때마다 그 말을 잊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견디고 나니 연화는 그 말을 흘려보내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바위를 감고 도는 것처럼 연화는 마님의 말들을 조용히 비껴 흘렸습니다. 남편 윤도령도 연화에게 큰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사랑채에 처박혀 책을 펼쳐놓고 있었으나 사실 그는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는 인물이었습니다. 연화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만큼 강하지는 않았지요.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설날 아침 연화가 부엌에서 홀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집 노파가 담장 옆을 지나다 부엌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노파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인물로 사람의 관상과 사주를 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연화와 오가다 눈이 마주친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깊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지요. 노파는 연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씨는 큰 절을 받을 팔자요. 연화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떡 반죽을 치던 손이 잠시 공중에 머문 채 연화는 노파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큰 절이라니.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신세에 절을 받을 팔자라는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그 말만 남기고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연화는 다시 손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노파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 속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튀었지요. 연화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쓸데없는 상념에 잠겼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날 일들을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가 끝난 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씨 마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좁은 안방을 가득 채웠지요. 사람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화는 그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최씨 마님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일은 뜻하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술상을 들고 안방 문지방을 넘으려는 순간 최씨 마님이 갑자기 일어서며 연화의 발 앞으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술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술이 쏟아지고 연화는 무릎을 꿇으며 간신히 상을 받쳐 들었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 사이에서 낄낄대는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발도 제대로 못 놀리나. 최씨 마님의 목소리는 흡족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상을 거두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연화의 등에 꽂혔으나 연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쉬이 흔들리지 않는 물처럼 연화는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집안의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조판서 홍대감께서 이 집을 방문하신다 하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안방이 뒤집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허둥댔고 최씨 마님의 얼굴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이조판서라 하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인사와 관직을 쥐락펴락하는 자리인 만큼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그런 분이 왜 이 작은 중인 집안을 방문한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눈을 굴리다 날카롭게 명을 내렸습니다. 연화, 어서 부엌으로 들어가거라. 천한년이 감히 판서 대감 눈에 띄어서야 되겠느냐. 연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부엌에 있었으니 더 깊이 물러날 것도 없었지요. 연화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살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집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상을 치우는 소리, 마님이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헤치며 들어온 인물은 예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노신이었습니다. 이조판서 홍대감, 이름은 홍사원이었습니다. 흰 눈이 가득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그의 걸음걸이는 조급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직하고 단단했지요. 집안 식구들이 마당에 늘어서 고개를 숙이고 맞이했습니다. 홍대감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채 쪽으로, 사랑채 쪽으로, 그리고 마루 끝에서 부엌 쪽으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더니 홍대감은 최씨 마님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 연화라 하는 여인이 있는가? 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씨 마님의 입술이 굳었고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 윤도령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홍대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부엌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연화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 어른이 왜 자신을 찾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앞치마를 접어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최씨 마님이 부엌으로 달려와 눈을 부라렸지만 연화는 이미 마루 쪽을 향해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운명처럼 단단한 직감이었지요. 연화가 마루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홍대감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확히 90도. 이조판서가 중인 집안 며느리에게 절을 올리는 광경을 목격한 집 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씨 마님의 얼굴이 석회처럼 하얗게 질렸고 남편 윤도령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한양 최고의 권세가가 중인 집안의 며느리에게 허리를 꺾어 예를 표하다니.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지요. 홍대감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그 말은 집 안에 누구도 아닌 연화에게만 향한 말이었습니다. 연화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오래 잠겨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집 안 사람들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홍대감은 연화를 대청마루로 이끌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감히 제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발만 동동 굴렀지요. 홍대감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더니 연화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낭자에 붙인 박처인 어른을 내 알고 있소이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저 어른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홍대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처인 어른과 나는 젊은 시절 과거를 함께 준비하던 것이었소.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기도 했지요. 조선시대의 의형제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결연이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형제와 다름없는 의리를 맺는 것으로 한 번 맺으면 죽어서도 그 인연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도리로 여겨졌지요. 홍대감의 말은 곧 연화가 단순한 낯선 여인이 아니라 의형제의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의 낯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은 소매 안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게. 연화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찰을 펼쳐보니 조정의 공인이 찍힌 문서와 함께 아버지 박처인의 이름으로 된 토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박처인 어른의 억울함을 인정하시고 복권 교지를 내리셨소. 영모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으며 몰수되었던 전답도 돌려받게 되었소이다. 집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최씨 마님의 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억울한 죄인의 딸이라 여겼던 연화가 조정에서 명예를 회복한 충신의 딸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화는 문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맑아지는 것 같았지요. 오랫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노파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씨는 큰 절을 받을 팔자요. 홍대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고생했지요? 연화는 잠시 고개를 들어 홍대감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다만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새해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홍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그러더니 홍대감은 집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조용하면서도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최씨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였고 친척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집안의 예법과 처우가 어떠한지는 듣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최씨 마님의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홍대감이 이 집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최씨 마님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홍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영조 임금의 탕평 정신을 담은 그 말이 이 작은 중인 집 안의 마루 위에 쟁쟁이 울렸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홍대감이 떠난 뒤 집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대문을 빠져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이 어딘가 쫓기는 것처럼 보였지요.
방 안에 남은 것은 최 씨 마님과 남편 윤도령, 그리고 연화였습니다. 최 씨 마님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연화에게 한바탕 퍼부었을 터였습니다. 국물이 짜다, 전이 다졌다, 걸음이 느리다는 식의 핀잔이 쉼 없이 쏟아졌을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님은 그저 방 한쪽에 앉아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도령은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방 안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연화는 부엌을 정리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수라를 들고 안방에 들어섰을 때 최 씨 마님이 연화를 보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부라리지도 핀잔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피했지요. 연화는 소반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최 씨 마님이 달라진 것인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지요. 밖에서는 설날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롯불이 가물거리는 방 안에서 연화는 홍대감이 건넨 서찰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조정의 공인이 찍힌 문서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짚어 나가며 아버지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박처인. 연화가 10살이 되던 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름이었지요. 아버지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습니다. 늘 책을 끼고 다니던 손,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던 따뜻한 손바닥,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관아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고 나가던 무섭던 새벽. 연화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영모 누명이었다는 것을 연화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고 연화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냉정함을 온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명예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지요.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랑채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냉랭했으며 친척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홀로 기쁨을 품는 것이 어찌 이리도 쓸쓸한 것인지 그때 연화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홍대감은 어떻게 이 집을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연화가 이 집으로 시집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정에서 아버지의 복권이 결정된 것도 연화의 사정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홍대감이 이리 발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담장 너머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씨는 큰 절을 받을 팔자요. 하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단순한 사주풀이치고는 너무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노파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비로소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찍 담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노파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연화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담장 옆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벼틀 쬐고 있었지요. 연화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자 노파는 눈을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이 홍대감께 소식을 전하신 것이지요? 노파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이름은 복례라 합니다. 젊은 시절 박처인 어르신 댁에서 일하던 종이었지요.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례는 아버지 집안의 하인이었던 것입니다. 집안이 몰락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뒤 이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아왔다 했습니다. 아씨가 이 집으로 시집 오시는 날, 저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켜보았지요. 아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말입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복례는 수년에 걸쳐 연화의 딱한 사정을 조금씩 홍대감에게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홍대감 역시 의형제의 딸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 기다려왔다 했지요. 조정에서 박처인의 복권이 확정되는 날까지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연화는 복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스스로 버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소식을 전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골목에는 물이 흘렀고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조금씩 녹아 떨어졌습니다. 설날의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반짝거렸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씨 마님은 아랫목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지고 대신 무거운 무언가가 들어앉은 눈빛이었지요. 앉거라. 마님의 말투도 조금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청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롯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내 그동안 고생시켰다. 최씨 마님은 시선을 내리깐 채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두려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오늘 밤 이 방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는 윤도령이 홀로 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펼쳐놓은 책은 이미 오래전에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눈은 글자 위에 있었으나 머릿속에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홍대감이 연화에게 절을 올리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윤도령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이 곧 집안의 법도였고
그 법도를 어기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지요. 연화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은 어머니의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겁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지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의 방 앞에 서자 발이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연화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이었지요. 연화 낭자.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화롯불 앞에 앉아 서차를 손에 들고 있다가 윤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오. 윤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약하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뒤에도 진심이 있다는 것도 연화는 느끼고 있었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들어오시지요. 연화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롯불 앞에 나란히 앉은 그 밤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윤도령은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했고 연화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것들이 녹아내리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으나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다 이내 가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그 밤, 창문에 서린 이슬조차 사르르 녹아내릴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여전히 연화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대놓고 구박하는 일은 줄었습니다. 윤도령은 저녁이 되면 사랑채 대신 안방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지요. 연화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이란 항상 오래 가지 않는 법이지요.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집 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씨 마님의 오랍이 최판수였습니다. 최판수는 한양의 여기저기에 발이 넓은 인물로 형세에 따라 처신을 달리하는데 능한 자였습니다. 홍대감이 이 집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최판수는 안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누이, 이조판서 홍사원 대감이 여기 다녀간 것 맞소. 최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양반이 왜 이 집에 왔는지 알기나 하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이는 모르는 것이오? 최판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차를 다리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문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지요. 홍사원 대감이 박처인 복권을 밀어붙인 것은 단순한 의리 때문이 아니오. 박처인의 딸을 통해 박처인이 남긴 것을 되찾으려는 계산이 있는 것이오. 최씨 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말이오?
박처인이 살아생전 숨겨둔 것이 있다 하오. 조정에서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홍사원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소이다. 연화는 차 다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연화는 고작 10살이었으니 아버지의 일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최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홍대감의 방문이 순수한 의리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복례를 찾아갔습니다. 복례는 연화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판수라는 자는 소문을 지어내는 대재주가 있는 사람이오이다. 홍대감께서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소인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아버지께서 숨겨두신 것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례의 얼굴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처인 어르신께서는 억울하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 소인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지요. 연화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상자가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복례는 품 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되면 아씨께 전하라고 말이지요. 소인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쇠붙이였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가 안내한 곳은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 하나였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창고 안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연화는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문서 몇 장과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박처인이 살아생전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 문서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억울한 이들을 영모로 모함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의 이름이 그들이 주고받은 서찰의 내용과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는 이 문서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문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시각에 연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진 이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연화의 눈앞이 흐려졌지요. 그 문서 안에는 최판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판수, 최씨 마님의 오라비. 오늘 낮에 홍대감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버지를 영모로 모함하는데 가담한 자들의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최판수가 이 집을 찾아온 것은 누이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과 관련된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연화로 하여금
홍대감을 의심하게 만들어 사이를 벌려놓으려 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최씨 마님을 찾았습니다. 최씨 마님은 아침 수라를 들다 연화가 문서를 내밀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어머님의 오라버니께서 아버지를 해한 일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최씨 마님은 문서를 펼쳐보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비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연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어머님의 몫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지요. 오라비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판수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둘을 데리고 왔지요. 최판수의 눈빛은 아침과 달리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서를 내놓거라. 최판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최씨 마님이 오라비를 찾아가 문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최판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이지요. 함께 온 사내들은 마당 한쪽에 버티고 서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문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나 그것은 조작된 거짓 문서이다. 어서 내게 넘기지 못하겠느냐. 연화는 최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자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것이 연화 안에 있었습니다. 소녀는 거짓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미 없이 고집이 세구나. 좋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지. 최판수는 사내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사내들이 연화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윤도령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윤도령의 목소리는 지금껏 들어본 중 가장 단호했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는 쥐처럼 조용하던 그였으나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최판수의 앞에 몸을 가로막고 서서 연화를 등 뒤로 감쌌지요. 외숙, 이 집에서 나가 주시오. 최판수는 윤도령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애송이가 감히. 그러더니 사내들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판수가 문을 나서면서 낮게 뇌까렸습니다. 두고 보자.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집 앞에 익명의 방문방원이 붙었습니다. 연화가 박처인의 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몰락한 죄인 집안의 딸이 양가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누가 붙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최판수의 손길이 닿은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최씨 마님은 그 방문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라비의 지심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마님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더 중한지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윤도령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노상에서 정체 모를 무리에게 길이 막혔고 준비한 식원이 빼앗겼지요. 윤도령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과거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윤도령은 분함을 사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최외숙의 지시오. 연화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최판수는 늘 그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결과만 챙기는 방식이었지요. 연화는 그 문서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머릿속으로 궁리했습니다. 문서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문서를 몸 가까이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인기척은 창문 쪽에서 났습니다. 달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등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윤도령이었습니다. 연화 낭자, 괜찮소? 윤도령은 밤새 사랑채에서 잠들지 못하고 안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마당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으려다 윤도령의 기척에 달아난 것이었지요. 문서를 옮겨야 하오. 윤도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에 두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옮길 것인가? 두 사람은 새벽 내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답은 하나였지요. 홍대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화는 복례를 찾았습니다. 홍대감에게 연락을 넣어달라 부탁했습니다. 복례는 즉시 움직였지요. 그러나 홍대감의 답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화는 문서를 품에 안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나졸 둘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최판수는 마을에 연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연줄을 이용해 연화를 잡아들일 명분을 만들어 온 것이었지요. 박처인의 딸이라고 사칭한 자를 잡아들이러 왔소이다. 나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씨 마님은 안방에서 그 모습을 보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마님의 손이 떨렸지요. 윤도령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오? 비키지 않으면 함께 잡아가는 수밖에. 나졸들이 윤도령을 밀쳐냈습니다. 윤도령은 마당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문서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 문서를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졸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연화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는 뒤로 물러섰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고 묵직한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더니 이내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리며 홍대감이 들어섰습니다. 뒤를 따르는 인원이 여럿이었습니다. 홍대감과 함께 온 자들은 조정의 금군이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일이오? 홍대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마당에 울리는 순간 나졸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조판서가 금군을 이끌고 나타났다는 것은 이 일이 단순한 동네의 싸움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최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대감은 최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판수, 그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조정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이오. 최판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오? 소인은 다만 조카 집안에 문제가 생겨 알아보러 온 것뿐이오. 그러시오. 그렇다면 이 문서를 한번 보시지요. 홍대감의 수하가 품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연화가 복례를 통해 전달한 아버지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에서 별도로 수집한 증거들이었지요. 홍대감은 박처인의 복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최판수의 죄상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판수의 두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오. 소인은 억울하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마당 위를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나졸들은 눈치를 살피다 금군의 위세에 눌려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판수는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대문은 금군이 막고 있었지요. 연화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문서를 꺼내 홍대감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홍대감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박처인 어른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로군. 마당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고 처마 끝 고드름이 조용히 녹아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무거웠던 것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최판수는 그날로 포박되어 관하로 넘겨졌습니다. 조정에서 수집한 증거와 박처인이 남긴 문서가 합쳐지면서 그의 죄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게 한 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홍대감은 그날 저녁 연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낭자 덕분에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소이다. 박처인 어른도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다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홍대감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낭자에게 전할 것이 있소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처인 어른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내게 부탁 하나를 남기셨소이다. 딸아이가 고생하게 되거든 기회가 닿는 대로 돌봐달라고 말이지요. 연화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부탁을 이제야 제대로 지키게 되었구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리고 딸이 홀로 세상에 남겨질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의형제에게 딸을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수십 년을 돌아 이제야 연화에게 닿았습니다.
노파 복례의 말이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아씨는 큰 절을 받을 팔자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주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복례의 방식으로 전한 위로였던 것이지요. 이조판서의 절이 오기 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새해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홍대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복례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 연화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녹은 마당에 저녁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아름다움이었지요. 최판수에 대한 조정의 처분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처인을 영모로 모함하는데 가담한 죄, 그리고 문서를 탈취하려 관아의 나조를 사사로이 동원한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최판수를 귀양 보내는 것으로 처분을 내렸지요. 함께 연루된 자들도 하나씩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양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박처인의 딸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소문이었지요. 세상이란 묘한 것이어서 연화가 중인 집안 며느리로 숨죽이고 살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니 이조판서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는 말이 돌자 사방에서 연화를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세상의 눈길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씨 마님은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라비가 포박되어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 오라비가 연화의 아버지를 해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오라비의 핏줄이라는 것이 마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무게였지요. 연화는 마님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최씨 마님은 방 안에서 눈이 부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연화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님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마님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내가 죄인이다. 오라비의 죄를 몰랐다 해도 내게 한 짓은 내 죄이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차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마님의 손으로 건네졌지요. 마님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곁에 있어 주는 것임을 연화는 알고 있었지요. 눈이 완전히 녹은 뒤에도 연화는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답이 돌아왔고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떠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남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새벽 첫달기 울기 전에 혼자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함께 나누었고 연화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처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하게 서 있던 가지에서 작고 흰 꽃들이 하나둘 터졌지요. 차가운 겨울을 버틴 나무만이 이렇듯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 했습니다. 연화는 그 꽃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최씨 마님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같은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마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도령은 그해 가을 과거에 다시 응시했습니다. 빼앗겼던 시권을 다시 준비하고 이번에는 당당히 고사장에 들어섰지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집 안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처음으로 최씨 마님과 연화가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웃은 첫 번째 날이었지요. 복례 노파는 그날 저녁 담장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의형제 어른, 따님이 잘 지냅니다. 노파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노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발밑에 두어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이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서도 스스로의 기품을 잃지 않는 이입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결말에 이르는지를 조용하고 단단하게 보여줍니다. 신부는 바람처럼 오고 가지만 품격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이지요. 남을 업신여긴 자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고 끝까지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킨 이는 그에 걸맞은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